그럼 첫 번째 주제 토론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상호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서울에서 이제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추진했지요.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값이 오르고요. 투기도 사라지지 않고 있지요. 서민들의 한숨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저는 역시 정답은 공공주택의 보급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해외 도시도요.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없거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곳들은 공공주택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16만 호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10년간 살 수 있는 10평형의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죠. 20년 살 수 있는 20평형의 전세 아파트. 또 3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 약 30평짜리까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야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으려고 하는 곳은 강변도로나 전철역 근처의 철길이를 씌워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파리에서도 약 5만여의 주택이 들어선 도시가 들어섰고요. 뉴욕 맨하탄에도 강변에 이런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요. 이런 공공용지에 주택을 지어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 인허가 절차 등 매우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또 강북 지역의 노후한 주택들, 이것들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 방식을 먼저 우선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박영선 후보께서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을 돕겠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하고 주택을 짓겠다고 하셔서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거리면 어떡하나.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상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저는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보급해서 서민들의 한숨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16만 호의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라는 우상호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에게 부동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네. 우상호 후보의 이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저는 큰 틀에서 공감을 합니다. 이 공공주택이 전체의 아마 20% 정도는 돼야 이런 어떤 부동산 값 조절 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강변도로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망의 공공성 문제. 그러니까 한강의 강변의 그 조망권은 서울 시민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리 그 서민들에게 분양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이제 고밀도로 너무 높게 올라가게 되면 그 앞이 다 막혀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조망권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그 강변의 뒤쪽에 있는 그 낮은 주택의 아파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변도로에 주택을 지을 때 당연히 그 주변에 이미 살고 계신 분들 아파트를 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올림픽대로와 강변도로를 쭉 지도를 보고 설정도 하고 또 높은 건물에 가서 내려도 보고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아파트의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부지들이 약 15km에서 많게는 20km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변을 끼고 있는 구청의 구청장들을 좀 만나서 의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당신네 지역은. 그랬더니 몇몇 구청장들이 우리 지역은 그런 땅이 있습니다. 거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좀 아파트 층수를 올리고요. 그 외에 좀 너무 조망권을 해치지는 않지만 좀 답답해 보인다 싶을 때는 6, 7층 정도의 타운하우스 형태로 해서 좀 편안하게 이 라인 자체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 명품 그런 주택을 지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사실은 서울이 지금 뭐냐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도로 때문에 한강으로 접근성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지어서 바로 한강으로 연결을 시키면 그 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시민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건물의 1층에는 또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그런 명소를 만들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산책하면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럴 수 있는
아주 그런 주택을 만들 생각입니다. 왜 강북의 네. 이 한강의 조망권이 꼭 부자들만이 거셔야 할까요? 서민들도 좀 강변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네. 지금 그 한강 강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서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의 기본 그리고 도시 건축의 특히 기본은 조망권이 좋은 한강과 같은 것은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 서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하는 거. 이게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당장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지금 합의를 해서 앞으로 뭐 좀 더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조금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특히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데 여기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장기 프로젝트로서의 공공주택 개발이 당장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또 약간의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철길이나 강변도로를 이제 씌울 때 제일 큰 컨셉은 닫혀진 도시를 연결한다는 컨셉입니다. 지금 사실 철길 때문에 도시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을 지하화하고 여기 주택을 세움으로써 단절된 것을 막아야 되고 이것은 시간이 네. 좀 걸려도 네.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요. 박영선 후보 부동산 관련 공약 2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 무주택자가 50%, 그러니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집이 없는 서울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 없는 서울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서울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공공주택 30만 호를 마련을 해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그러한 땅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20평에서 25평짜리 그런 어떤 아파트들을 먼저 공급을 하고 분양을 하고요. 또 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약 30만 평 정도의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30개가 넘는 교통섬도 좋은 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느냐?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에. 이것은 바로 토지 임대부 방식입니다. 싱가포르이 1960년대부터 이렇게 반값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공급을 해서 지금 싱가포르는 자가주택 보유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또 서민도 도심에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원칙 아래 이러한 그 공공 분양주택 중심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금 2인 가구의 그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그러한 그 주택의 규모가 한 20평 내지 25평 정도가 저는 필요하다.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공공 분양주택 중심의 아파트를 통해서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라는 다짐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4분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후보께서 박영선 후보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이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저렴하게 분양했다. 이것은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말씀하시면서 물재생센터 말씀하셨는데 물재생센터는 대체로 도심지에 있지는 않거든요. 외곽에 있는데. 크게 세 군데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결국 이전하거나 지하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철길 지하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이런 것은 틀림이 없죠.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답변을 짧게 드리면 아니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는 사실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 수직 정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공약은 좀 수정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무 5천 그루를 넣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넣으시겠다는 게 뭐 돌봄센터, 도서관, 주택, 뭐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다 들어가려면 최소한 한 40층, 45층 정도의 구조가 나와야 된다. 5천 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수를 다 재봤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 그래서 평면 면적이 얼마냐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네.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 서너 분의 건축 전문가들이 서울 시내 특히 강북에는 이렇게 3, 40층 정도의 대규모 수익 정원을 넣을 수 있는 땅은 없다. 이런 것이 있고요. 이 비슷한 모델이 중국 수천성에 있는데 여기가 처음에 한 800가구가 입주했다가 지금 다 나가고 10가구만 남았습니다. 하도 모기가 들끓어서 이거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무가 5천 그루면요. 가을에 그 낙엽 떨어진 거 치우느라고 이 건물이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1분 도시 컨셉은 몰라도 이 수직 정원 문제는 좀 수정하거나 철회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본선에서 야당의 공세와 또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이어질 텐데 이거는 좀 수정하시거나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먼저 이제 그 물재생센터 말씀을 네. 드리면 크게 물재생센터가 강서구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랑구에 하나 있고 탄천 부근에 있습니다. 강남. 그런데 이제 이것은 최근에 그 건축 기법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물의 보관 상태가 그 햇볕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방법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공기 문제하고는 크게 관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직 정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최근에 소위 말하는 선진 도시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서는 것이 워싱턴 DC에서 강만 건너가면 있는 버지니아 알링턴이라는 것인데요. 이 버지니아 알링턴은 서울하고 사계절이 매우 비슷한 그런 도시죠. 워싱턴 DC니까요. 거기에 바로 이 수직 정원을 만들어서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수직 정원은 서울에 이러한 어떤 하나의 그 랜드마크를 형성함으로써 서울이 어떤 그 생태계 그리고 환경 문제를 우선시하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어떤 심볼로서의 수직 정원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예를 들면 30층, 40층 높이로 짓겠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0층, 40층까지 올라가려면 바닥 면적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층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지난번에 나무 5천 그루를 말씀하셔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5천 그루의 분재나 의미는 뭐 난을 심으실 건 아니잖아요. 5천 그루의 의미는 네. 그거는 그 누구한테 여쭤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맞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나무와 것인데 나무 간격이 2.2m 나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변수가 있을 조경 수 있을 전문가가 것인데 말씀하셨어요. 이 수찬성도요. 수정을 무엇으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렇게 디테일을 아직 토론하는 네. 그 부분까지는 조금 약간 성급한 질문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